자, 이승만 정부 후기를 볼게요. 자, 제1부 이승만 정부 후기와 독재 정치.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경제 위기를 계속 겪고 있었어요. 남한의 경제 볼게요. 미국의 소비재 형태의 경제 체제. 이 소비재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소비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소비재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창원 LG 세이커스 팬이에요. 내가 창원 LG 세이커스 팬인데 창원 LG 세이커스 어, 네, 창원 LG 세이커스 팬인데 이때 당시에 그 챔프전을 갔었어요. 챔프전. 이때 울산 모비스랑 붙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동근 선수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반대편에 이제 있는 팀이다 보니까 창원 LG가 뭐 가려면 이분한테 맨날 막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 챔프전을 갔었는데 내가 이때 결승전에 갔었어요. 결승전 구경하러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3대 3이어가지고 마지막 홈 경기가 창원이어가지고 이 창원에서 이기면 이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제 진 거야. 그래갖고 울산 모비스가 이렇게 이겼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지. 그러면 창원 이런 챔피언 되신 분들이 이제 모자하고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창원 LG도 만들어 놨겠지. 창원 LG도. 근데 창원 LG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걸 졌기 때문에 이 챔피언 모자하고 반지하고 챔피언 모자하고 이런 티셔츠를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동남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구호물자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뭐지 다큐 3일인가 뭐 이걸 보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창원 에이지 세이커스 챔피언 우승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 진짜 신기하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헌옷버리면은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애들 간다 뭐 이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버린 것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재 경제라고 하는데 그 소비재 형태.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300사업.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300사업.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300사업이에요. 그러면 300이 뭐냐? 흰 거 세 가지예요. 설탕, 밀가루, 면. 이게 300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몇몇 특정 기업들한테 이거를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0사업이에요. 요거 300사업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300사업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경제 위기 볼게요. 경제 위기. 경제 위기를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붕괴돼 있었고 대미 종속, 그다음에 정부와 결탁각 기업이 성장을 했고 이때 당시에 대미 원조가 급감했다. 이제 미국의 원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위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요 상황은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경제가 좋지 않다.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다? 300사업이다. 자, 자유당 창당. 자, 이때 당시 51년이면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 자,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와 손을 잡았다는 정치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공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자신을 지지하는 당을 만드는데 이제 이승만을 지지하는 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그 옛날에 그 국회에 보면 친박이 있고 친이가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승만을 사랑하는 당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자유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국회를 장악을 해야 대통령 간선제를 해도 뭘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이것도 6.25 전쟁 중에 일어났어요. 자,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잘 볼게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건 뭐냐면은 부산에서 우리 북한을 공격하러 갑시다 모이세요 라고 했는데
이 모이세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러면 겨울이 이게 1월 1일이기 때문에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겨울에 군화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무기도 줘야 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걸 안 준 거예요. 이걸 미국이 주라고 돈을 줬는데 이걸 중간에서 누가 이거 뭐 여러분 뭐 요새 표현대로 하면 땡군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기를 사라고 했는데 무기를 중간에서 훔치거나 중간에 돈을 이렇게 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방산비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산비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창양민 학살 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은 요거 학생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잠깐 설명을 좀 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냥 피난 안 가고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쌀 준다고 하고 공산주의에 가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게 급하니까 이거를 가입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쌀을 받아갔는데,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이 장면이 태극기 휘날리며 이은주 씨가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은주 씨가 억울하게 죽는 장면, 이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잠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볼까요? 이걸 보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고 이은주 씨는 돌아가셨는데, 같은 짓 안 하는 게 좋아. 서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어서 일어나. 대신 진석이는 이제 저 건물 끌려갔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사할 게 있다면서 그냥 끌고 왔어. 나라법에 따라 적색 용공 분자를 처단하는 중이다. 니들이 무슨 짓 하건 관심 없어. 이 여잔 내가 데려간다. 빨갱이 편들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보리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난 보도연맹 뭔지도 몰라. 인공시절에 부역만 35회, 인민대회 5회, 인민노력봉사, 자원봉사만도 10회가 넘어. 그럼 굶어 죽어요? 배급사이라도 타먹어야 살지. 인공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쌀 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긴 말할 것 없다. 자넨 여기서 나가. 개수작 떨지 마. 이러면 둘 다 죽는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마지막 기회다. 어서 꺼져. 움직이지 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지금 니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고 있어? 죄 없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건 막아야지. 어서 나가. 인민군 새끼들한테 아랫돌이 돌린 년이 누군데? 전현 헌양질한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주둥이 닥쳐. 피난 안 간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힘이 뗄 거 없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뭐야, 어서 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쟤년 데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날엔 니들도 빨갱이. 아니야, 진태 씨. 아니야, 진태 씨. 어서 안 가고 뭐해? 어서 데리고 나가. 어서. 여기 다. 그러니까 이게 거창양민 학살 사건도 약간 이런 건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피난 안 가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북한이 와가지고 이게 사인하면 쌀 준다 해가지고 이 쌀을 이때 당시에 다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창에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창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이때 많이 죽였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제 두 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발췌 개헌.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볼게요. 발췌 개헌. 발췌, 찾아서 개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헌인데요. 일단 볼게요. 1950년 5월 30일 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이 되고 당선되면서 이승만 세력이 급감과 동시에 다음 대선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간선제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도 없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함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나왔고 동시에 박사 출신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자기가 조선의 왕자 출신이라, 그래서 왕자 맞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자기 조상들이 왕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왕자 출신이다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면서 함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는 당선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개편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편하냐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부산 정치 파동.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바이체 개헌을 반대하던 국회의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보기에 많이 나오더라고. 보기에. 이게 보기에 이걸 나오고 이거 나오면은 아, 바이체 개헌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근데 나는 이걸 이제 공무원 공부할 때 머리 쓴다고 여기 비읍이 있잖아. 여기 비읍, 여기 또 비읍이 있잖아. 그래서 비읍 연결해서 공부를 했지. 그 다음에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개헌인데요. 일단 학생들 요 개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지금은 개헌하는 요걸 좀 설명해. 지금은 개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개헌하는 방법이 뭐 국회나 대통령 이제 행정부 쪽에서 건의를 하면 이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국민투표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 국민투표는 찬반투표겠죠. 학생들 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 했던 거기에요. 그럼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윤이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납세의 의무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윤이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안 맸다. 그거는 그 교통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고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바로 요런 것 때문이에요. 왜? 옛날에는 헌법을 고치는 방법이, 개헌하는 방법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중에 대통령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헌법을 고치면서 독재를 하니까 이게 이제 9차 개헌 때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첫 개헌이다. 대통령 중심제이고 임기는 4년의 중임제다. 중임이라는 거 내가 설명을 했죠. 한번 대통령 끝나고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자,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거. 그럼 다시 고쳐볼까요? 대통령,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편을 했는데, 여기서 직선제라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했고, 국회 양원제, 국회를 둘러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이때부터 늘리게 됩니다. 여기 적어줄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바이체 개헌을 했어요. 바이체 개헌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첫 번째 6.25 전쟁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첫 개헌이고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제로 개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대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6.25 중에 한 거죠. 그래서 2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2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대 대통령 선거는 당시 남한은 다 다시 회복했을 때니까 이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이제 4.4 5.입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4.4 5.입을 이제 좀 볼게요. 자, 4.4 5.입 사건.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대통령을 얼마 할 수 있다? 4년에 내가 적어놨는데 4년에 몇 번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4년에 중임 4년의 중임제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중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대 대통령 처음 하는 대통령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하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이제 안 물러나려고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0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면 권력을 누가 계승합니까? 국무총리가 계승하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권력을 계승하게 이렇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데요. 결과는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요게 되게 재밌어요. 반올림 사건. 자, 잠깐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이때 당시에 그 국회의원 숫자가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숫자가 210명이었어요. 그럼 국회의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13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란 거지. 통과가 안 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 보이는 소수점이 있다는 거야. 135.5.5 하는 이런 소수점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136이 되는 거지. 그래서 136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꼬는 용어로 4.4 5.입 사건. 일단 처음에 4.4 5.입이라는 건데 4.4 5.입이라는 건 소수점을 올렸다는 거예요, 한자로. 근데 이걸 비꼬는 용어로 소수점 사건이라고 해요. 이때를 이제 소수점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때 반올림을 했다, 다른 말로 소수점 사건이다, 그 얘기를 했고, 이제 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학생들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해요? 국무총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국민이 투표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겠죠. 요것도 청문회를 해요, 학생들. 요것도 국회 청문회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청문회가 통과가 안 됐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는 좀 다르지만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강제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장관을 내가 임명을 했어. 임명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국회에 이제 청문회를 보냈는데 국회에서 얘 안 된다 하는데 대통령이 봤을 때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강제로 통과를 시켜도 장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 16번인가 강제 통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 그 빨간 팀하고 지금 대통령님하고 사이가 안 좋지.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저쪽이 다수당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있는데 이 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아요. 그래서 이런 적도 있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제 파란 팀이다. 그러면 부통령이 이제 빨간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보면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승만의 반대쪽이 당선이 된 거지, 부통령에. 이때 당시 구호도 되게 재밌어. 못 살겠다 갈아엎어 보자. 그리고 갈아봤자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신익희 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암살이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살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근데 이분은 확실하지. 조봉암.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득표율이 35인가 1이 나왔어요.
학생들 득표율이 35 정도 나왔다는 거는 다음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승만 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사형을 시키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간첩이라 하고 다음날 바로 사형시켰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부통령이 누구를 했어요? 반대쪽이라 했지. 이 반대쪽도 누가 암살을 시도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권력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었고, 보안법 파동, 경향신문, 이 경향신문은 폐간됐어요. 이승만 정부 비판하다가. 얼마 전에 부활을 했죠. 그 문재인 정부 때인가 이부 신문이 다시 부활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요거 시험에 나온다. 4.29 혁명.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랑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설명할게. 자, 4.4 5.2 사건으로 초대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승만이 또 됐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부통령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적어놨지. 4대 대통령 선거는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4대 대통령 선거는 이기붕 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왜냐? 사람들은 여전히 이승만을 좋아했거든. 왜 좋아했냐?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에 왕인 분위기가 있어서 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뭐 그 사람이 계속 해야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주문을 얘기하면 한 50, 60 되신 분들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왕실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투표로 해서 뭔가 지도자를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게 인식화되지 않은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승만 찬양대회, 무슨 대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비꼬는 용어로 쌍팔연대라고 해요. 쌍팔. 우리가 쌍팔연대라면 막 80년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고 쌍팔연대는 그 이승만 대통령 시기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이 조병옥 선생님도 또 무슨 심장마비인가 안 좋은 걸로 돌아가시고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됐어.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 그럼 누구를 당선시켜야 되겠어요? 이기붕을 당선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투표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투표를 어떻게 하냐? 3명이 같이 들어가고 쟤 누구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투표 용지를 싹 바꾸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내가 장면을 찍었어. 그럼 장면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찍어갖고 무효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리고 요 투표함 바꿔치는 요 투표를 조작하는 거를 그 역사전을 그날에서 재현해 주시는데 이거를 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틀 수는 없고 자 일단 봅시다. 계속 볼게요. 자 시위 과정 볼게요. 먼저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 불법 시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법 투표가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때 다시 대구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이 시위가 마산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에 마산 상고 입학 예정자였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이 최루탄에 이제 머리가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 보면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얼마 전에 그 다른 대학에서 그 교수님 발표하는 걸 내가 좀 들어봤는데 이 4.19 전공하신 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최루탄이 그 민간인들 이렇게 시위 진압하는 최루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전쟁 중에 쓰는 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전쟁 중에 쓰는 거를 이제 사람의 머리를 겨냥해서 쏜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학생들. 뭐 말 나온 게 좀 얘기를 해줄까? 마산에 가면은 마산 이마트 근처에 있는데 여기 요렇게 하면 학생들 알라나? 요 근처에 있어요. 요렇게 인양지가 있어요. 그 이마트 주변에 들어가면은 이마트 주변에서 좀만 내려가면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학생이 죽자 어린 학생들까지 죽이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투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려대 학생들이 어디에서 투쟁을 했냐면 이제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는데, 이 광화문에서 투쟁을 할 때 당시에 이상한 몽둥이를 든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학생들을 막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리는데 경찰이 진압을 안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제 피해 투쟁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이제 맞는 것을 슬퍼했던 교수님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시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난 지식인들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에요. 물론 지금 교수와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교수들이 나와서 이런 시국 선언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좀 이때 당시에 뭐 잠깐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수업 외적인 얘기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좀 뭐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 난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 치매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정신이 좀 온정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엄청 맞았잖아요. 많이 그거 병원에 입원했거든 이때 당시에. 근데 이 병원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절대로 독재에 굴복하면 안 되고 열심히 싸워야 돼서 자유를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위정자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 이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붙었던 날파리들. 그렇다고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본인이 그런 몸 상태면은 빨리 물러나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시국을 안정시켰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랑. 자, 그러면 내가 필기를 그 경남대학교 학생들 요 빈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하세요. 그럼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볼게. 자, 이승만 대통령 독재를 볼게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독재. 첫 번째, 발췌개헌. 발췌개헌은 우리나라 첫 개헌. 6.25 전쟁 중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편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4.5.입 사건. 4.4.5.입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초대 대통령은 또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인데 이 4.19 혁명 때, 이 4.19 혁명에서 중요한 점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는 거.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요거 밑에를 잠깐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황교안이라는 분이 임시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때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4.29 때문에 물러났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임시로 대통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정부를 수립합니다. 과도, 넘어가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도 정부 시기를 잠깐 보면 이 과도 정부 시기에 바로 이걸 하는 거지. 3차 개헌을 하게 되는 거지. 3차 개헌.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 게 우리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합니다. 4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결국 누가 당선이 되냐. 이제 윤보선이 당선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럼 봅시다. 허정이 과도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3차 개헌을 하는데 이 3차 개헌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 별표, 내각 책임제. 요거 별표, 국회 양원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각 책임제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그 국회에 특정 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여당이 되죠. 이 집권당이 이제 모든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정확히 아닌지 모르겠다. 빨간 팀에 지금 내가 알기로 주호영 그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내가 알기로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란 팀에는 지금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파란 팀에 집권 여당이 됐다. 그럼 파란 팀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장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주민 뭐 이분이 뭐 교육부 장관을 한다든가 누가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찬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럼 대통령은 뭐 하냐? 외교만 담당하는 외교 국가 행사만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 권력을 강화했을 때 당시에 이제 4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당시 4대 대통령 선거에 윤보선이 당선이 됐는데, 그럼 윤보선은 권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럼 누가 권력이 있냐? 이때 당시 국회 대표자였던 장면이라는 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국회의 힘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국회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가 바로 참의원, 하나가 민의원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몇 번인지 아시겠는 분, 한번 번호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곰팡이님 맞아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승만이 물러나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요거 좀 어려운데. 저를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요걸 안 배웠습니다, 아직.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러면 장면 내각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볼게요. 아까는 안 배웠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박정희 군부까지만 하고 마치고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윤보선 정부 볼게요.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장면에게 있다.
자, 요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내각 책임제에 따라 이거 어떡하네. 이승만이 아니고, 윤보선이, 내각 책임제에 따라 윤보선이 대통령, 국무총리는 장면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되었다. 장면 내각의 문제점, 정치적 갈등, 당파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었냐면, 윤보선이 선배고, 장면이 후배인데, 윤보선은 자기가 대통령인데 왜 나한테 권력을 안 줘? 하고 삐져 있는 상태였고, 장면은 야, 우리가 헌법을 바꾼 지가 언젠데 너는 아직도 옛날 생각하니? 이 선배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혼란도 많았고,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나도 같은 생각인데, 이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집회가 이제 이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접고 이제 각자 사회에 좀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시위가, 학생들이 시위를 끝났으면 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뭘 하고 있냐면, 야 봐라, 우리가 나라를 바꾸지 않았냐, 우리가 나라를 바꿨으니까 이제 통일까지 시키자, 막 가자 남으로 오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자,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학생들, 지방자치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장 도지사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울에만 ACCC를 해봤어요. 서울만 ACCC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4차 개헌. 4차 개헌,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소급 입법주의인데, 소급 입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오늘 법이 7월 27일 날 통과됐어. 그래서 7월 27일 날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잡는다. 그러면 자, 4월 27일 날 법이 통과됐으니까 3.15 부정선거자를 잡는다 했으면 이 뒤에부터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가 된 시기와, 법이 통과된 시기와 상관없이 이거와 관련된 사람이면은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의 시기를 두지 않았다 해서 소급 입법이라요. 법의 시기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